1982년 겨울 영등포 구로공단. 이들은 도시산업선교회 이른바 도산계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극렬투쟁을 일삼았던 도산계 여공들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JMBC 뉴스센터는 그 원풍 모방의 근로자로서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벌이는 이른바 의식화 교육을 받았고 또 노동조합의 중심 인물로 활동을 하다가 9월 말 그 사태의 회의를 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이 진상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MBC, KBS 등 각 방송사마다 도산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특집 보도가 줄을 이었다. 당시 특집 방송에 의하면 도산, 즉 도시산업선교회가 침투한 기업은 어김없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에 이르렀다. 그들은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 집단이었으며 때에 따라 자해 공갈도 서슴지 않았다. 굴뚝마다 연기 뿜어 세상 공기 흐려놓자. 배기가스 많이 뿜는 자동차를 생산하자. 유해색소 많이 섞고 부정식품 생산하자는 등 사회 전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산업선교의 극한 투쟁은 남미 해방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 사회 자체를 전복시키되 그것도 폭력적 수단으로 뒤엎어야 노동자의 천국이 실현된다는 혁명 논리 아래 당시 보도에 따르면 공장마다 무리한 임금 인상과 폐업 파업이 이어졌으며 결국 문을 닫은 기업만도 130여 개. 특히 이들 도산 여공들의 투쟁은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온 붉은 색채를 띠고 있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었다. 1982년 12월 도산 세력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그 노동자들이 진실은 전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억울한데, 정말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농성하지 않았는데, 우리 뭐 투쟁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거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런 그 상실감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방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가 가서 빨갱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 시골에서. 근데 방송에서 엄풍, 뭐, 빨갱이 뭐 이러면서 엄풍해보면 이래가지고 시리즈로 나가니까 엄풍자만 나오면은 이건 안 되니까 무슨 빨갱이 집단에 뭐 무리 들었고 막 이런 부분이 서울로 참 어떻게 헌정 모르고 올라가지 직장 하나 겨우 어떻게 좀 잡았는데 직장 생활도 못하고 투자도 패서 감금이나 시키고 나 이거 아우 진짜 참 상상도 하기 싫어요. 나 잊었는데 다시 이런 일을 해. 내가 도시산업선교회는 신문에서도 연일 주요 기사로 다뤄졌다. 도산, 즉 도시산업선교회가 침투하면 회사가 도산한다는 말이 유행했지만 그들이 왜 극렬투쟁을 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우선 도시산업선교회를 정확하게 취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좀 자기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알아서 긴다고 할까요? 당시 사회 분위기도 있고. 당시 시대는 일단 발표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할까요? 발표에 충실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이나 문제 제기는 많이 생략됐었다. 이런 시대였으니까. 사실 도시산업선교회가 보이지 않는 지하 조직이라든지 은밀하게 여공들을 선동한다는 등의 보도는 대부분이 과장된 것이었다.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을 때 그거 이상으로 이렇게 미워하고 돌았으면 침뱉고 뻔뻔스럽다는. 도산은 외국 기업에까지 침투해서 회사를 폐업시킨 것으로 보도됐다. 이 도산이 어느 기업체에 얼마나 침투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도산임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남긴 상처,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결국 341명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었다. 컨트롤 데이터사는 국내 기업보다 월급도 많고 근무 환경도 나은 편이었다고 한다. 부사대까지 동원한 회사 측은 폐업의 원인을 노동조합장인 한명희와 도시산업 선교 탓으로 몰아갔다. 아마 구사대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사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구사대가 들고 다닌 프랜카드가 지금도 눈에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될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날마다 9시 뉴스마다 방영하는 그런 걸 보면서 처음 보는 날도 물론 놀랬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눈물도 안 나오고 또 이게 실감도 별로 안 났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컨트롤 데이터사가 폐업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문 닫게 되고 철수 상황까지 갔던 그 과정을 보면 이미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미국 본사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사양 산업이었어요. 컴퓨터 조립 그 회사였는데 기술 발전으로 공정 대부분이 자동화됐던 것이다. 여공들의 수작업으로는 더 이상 수지가 맞질 않았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분산됐던 다른 나라의 공장들도 이미 폐쇄됐었다. 컨트롤 데이터 미국 본사 측은 당시 노조와의 면담에서 폐업은 노사 분규 때문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 미국 정부 역시 컨트롤 데이터사의 한국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였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그때 당시에 노동부 관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다 알면서 이거를 노동자들 탄압하기 위한 기제로 악용했던 것 같아요. 저희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추측이 맞을 수도 있다. 일개 공장의 상황이 시시각각 장관에게 메모로 전달되고 있었다. 컨트롤 데이터사의 폐업을 기회로 도산을 탄압하려 했던 것이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것은 자신들이라며 컨트롤 데이터사의 노동자들은 기자에게 호소했다. 무엇보다 노조가 폐업을 시켰다는 누명을 벗겨달라는 것이었다. 공장은 조합장 하나만 싫어지면 자연히 조합원들은 무너진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신문과 방송 그 어디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취재로 이 컨트롤 데이터사의 도산은 바로 도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된 현장에서 도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규탄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작 여기에 대답할 도산계 노조 간부들의 모습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은 이미 공장에 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한명희 씨를 비롯 노조 간부 대부분이 회사 측 부사대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 또한 끝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도시산업선교회 줄여서 도산. 이들은 1960년대부터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전파해온 선교단체였다. 이들은 70년대 교회에 나오는 노동자들을 통해 공단 내 노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도시산업선교회는 영등포 지역 노동운동의 구심체가 됐다. 순수한 노동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로 데이터 안에도 그렇고 운송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연출을 하고 그것을 끌고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이 전면의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고 하면 그러한 반체제 운동을 주로 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게요. 배후 조정이 있다는 거죠. 배후 조정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위장해서 하는 놈도 있다 이게. 내가 위장한 사람에게 내가 그거 다 들었어. 하여튼 어떤 무슨 세력이 뒤에 배후 세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은 갖게 했죠. 예. 도시산업선교회의 배후 조정 세력으로 지목된 사람은 목사들이었다. 장로교의 조지성 목사를 비롯 감리교 소속으로 방직공장에 취업한 조화선 목사, 그리고 장로교의 임명진 목사가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산업선교회를 세운 것도 신앙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참다운 삶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영등포는 급격한 공업화와 함께 농촌으로부터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었다. 처음 이들의 선교 활동을 가장 환영한 것은 다름 아닌 기업주와 회사 관리자들이었다. 성경 구절에 온갖 얘기가 다 있는데 열심히 일하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회사 기업인들이 그 얘기를 해주길 바랄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예수 뭐 구원받아 그 자기네들은 그거는 지금 현장 뭐랄까 현실 당장 생활이 너무 다급한데 그건 꿈 같은 얘기고 팔자 좋은 사람들의 얘기지. 그리고 전혀 공장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퇴근 후 예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들에게 고달픈 업무의 연장일 뿐이었다. 몇 번을 보니까 막 저는 거야. 그리고 몇 번 걸리면 한 달 동안 외출 정지시켜. 예? 교양 없이 예배 보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이러는데 남자들은 욕하는 거야.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해요. 목사를.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욕을 합니까? 네. 아니 저 새끼는 침대에서 편안히 잠자고 자빠서 자고 나와서 남 12시간 일한 놈 피곤한 놈 붙잡고 지랄한 놈. 힘겨운 12시간 막교대를 두 아래의 타이밍으로 버티던 그때 그곳에 인간적인 삶이란 없었다. 그래도 그 속에서라도 일을 해야지 담은 보리쌀이라도 사서 뭐 콩나물이라도 김치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적이다 뭐 예를 들면 뭐 주일에 한 번씩 놀아야 되겠다 이런 꿈은 상상도 못했죠. 12시간 시키고서도 생산량이 확보가 안 되면은 기숙사라든가 정문을 잠궈버리고서 시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70년대 노동자들은 그저 이윤을 내는 기계였다. 환기조차 되지 않는 공장에서 진폐, 폐결핵 등에 걸리기 일쑤였고 욕설과 구타에 이유 없는 해고도 흔한 일이었다. 그래도 그들은 군말 없이 일해야 하는 공순이, 공돌이. 뭐 2년 전환하면서 툭툭 치는 거는 맨날 그랬으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걸로 한단 말이야. 에? 당연한 걸로. 그거 듣고 앉아있으면요. 눈물 나요. 에? 동료들이 얘기하는데 동료들이 울어요. 에? 울어. 뭐 우리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나는 울었는지 몰라. 저는 노동하면서 그냥 매일 울었어요. 그걸 교회적인 말로 얘기하면 그냥 회개만 한 거야. 나는 너무 편안하게 살았구나. 내가 편안하게 산 게 저 사람들 희생의 대가였었구나. 우리 온 국민이 염원하던 100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안내 이날 수출 실적 1위를 차지한 현대조선에 6억 불 수출의 탑을 수여하는 등 모두 858명의 수출 유공자와 단체를 예상보다 빠른 결실이었다. 그 달콤한 열매는 재벌과 기업주에게 돌아갔다. 12이나 됩니다. 그러나 고도 성장의 그늘에서 기계처럼 일해온 노동자들에겐 어떤 보상과 혜택도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는 계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더 원대한 수출 목표와 작업량, 그리고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매고 조금 더 가난을 참아야 한다는 채찍뿐이었다. 도시산업 설계는 바로 이러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들은 먼저 노동자들에게 뜨개질, 꽃꽂이를 가르치고 이성교제 등을 의논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내가 제일 잘 쓴 말이 뭔지 알아? 사정도 똥노, 조화순이도 똥노, 너도 똥노. 인간은 다 똥노. 똑같아. 그게 인간의 동등성 얘기하고. 왜 억울하게 때리는데 피가 웃긴 왜 웃어? 그게 병신 아니야? 똑똑한 놈 때려봐. 확 돌아다보지. 네가 병신이니까 피 웃고 그냥 가지. 맞고서 왜 가?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한 6개월 들으면 야 이게 진짜 내가 병신이구나 이게 된다. 그때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야. 그리고 비로소 노동자들 스스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그것이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이었다.
우리는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를 산업선교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약속은 월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일 더 시켰으면 더한 일값은 품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을 더 시키고 떼먹냐 이거예요. 퇴직금 주기로 했으면 그 쥐꼬리만한 퇴직금인데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간부 여성들 그 성률이 나는 누구 쫓아내라. 에? 맨날 여자들한테 2년 전은 말하고 이렇게 툭툭 때리는 간부 내쫓아달라. 아주 나라가 뒤집히듯이 싸우는 싸움의 내용이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연해 보이는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들에게 똥물까지 끼얹어졌다. 도산계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는 회사 측이 경찰의 비호 아래 어영 노조를 사주해서 벌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질 않았다. 그때 언론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노동자들 목 쏘가면서 다 죽이러 들어왔지만 어느 하나 신문 한 줄 안 났어요. 방송 하나 안 났어요.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으로 맞섰다. 돌아오는 것은 역시 환경 진압이었다. 그때 20살 여공들이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옷을 벗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대리라. 이제는 세상이 자신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리라. 그것은 여공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내 어느 신문, 어느 방송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국내는 인분이나 알몸에 대해서 이응자도 보도 안 됐죠. 인분, 알몸. 사진은 물론이고 그 사건 자체가 없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전혀 보도가 네. 아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제가 없어진 주간지에 썼던 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볼 때는 뭐 주간지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썼으니까. 오히려 외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노동 현실에 주목했다.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킬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방송과 신문, 유력한 언론 매체는 끝내 침묵했다. 사업장 내에 있는 근로자가 아무리 죽어간들, 아무리 어려움을 직면한들,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매스컴 한 줄도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는 게 말이죠. 광릉에서 큰 학생가 죽었다는 얘기는 크게 사회면 톱으로 보도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거,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한마디도 보도를 못하는 겁니다. 번영과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헌법이 박정 공포됐습니다. 장기 독재를 위한 박정희의 10월 유신 이후 80년 침공부 그리고 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언론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확정됐음을 공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통보했습니다. 반급 뉴스가 늘고 이에 반길드는 기자들은 구속되기도 했다. 결국 국내 언론은 본연의 비판 기능은 억제당한 채 정권의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상당한 부분 원천적으로 취재 자체가 좀 불가능했는데, 그러나 나름대로의 무슨 그 현장 확인이라든지 현장 취재하려는 노력들은 부단히 했죠. 그리고 원천적인 취재도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지 못했고, 또 취재를 해와도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죠. 언론에는 그 중보부 언론 담당관들, 그때 각 신문사 조종관이라고 그러는데, 편집국장석 옆에 아예 앉아서 이런 기사는 취급해서는 안 된다, 줄여달라, 사실상 그 반지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이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보인 것은 YH 사건이었다.
회사 측의 부당 폐업에 반발한 여공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이를 경위 강제치면서 비로소 언론에 보다. YH 여공들이 신민당사를 찾아간 것은 바로 언론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언론에 보도될까?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하다가 이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그것만 했기 때문에 막바지막 싸움에 이제 우리를 끌어내려 그럴 때 제2의 장소를 간다 했을 때 시민당사 이런 거를 이제 결정했던 것도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결정을 했던 거라서 딱 시민당사 들어가면서 언론에 딱 보도가 돼서 우리 이 싸움은 이겼다. 얼마나 그때 기뻐했는지 몰라요. YH 사건은 곧바로 지쟁점화 됐다. 여공들의 농성에 당은 물론 종교계, 언론, 대지교수 등이 됐고 이것은 반투쟁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정치문화가 됐고 김재규 중정부부장도 그러한 YH 사건을 포함해서 부마항쟁 이런 거 자기가 보아들 시켜서 내려보내서 종합해 보니까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래서 희생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자기는 이제 박 대통령을 없애는 것만이 이제 국민이 살 길이다 판단했노라. 그러나 강제 해산 이틀 후 경찰 발표에 의해 YH 사건은 좌익 세력들의 투쟁으로 탈바꿈한다. 모두가 불순분자들인 도시산업선교회의 사죄에 의해서 일어난 용공행위라는 것이었다. 결국 YH 무역은 문을 닫았다. 직장을 지키려던 YH 여공들은 고향으로 쫓겨내려갔다. 이들이 알리려던 노동 현실 또한 언론의 침묵 속에 묻히고 말았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외부 세력이 산업계와 노조에 침투하여 노사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박정희의 지시하에 도시산업선교회를 표적으로 하는 특별조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사명은 목적은 이 과연 이 순수한 근로자들의 말하자면 이제 이 투쟁 방법이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불순 세력, 용공 세력들의 이 투쟁하는 방법이 뭐 좀 그런 유사하다 하면 어떡하지만은 유사하단 말보다도 약간 좀 비정상적이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그거 배우를 체크하는 거죠. 특별조사반은 검찰, 공안부,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등이 중심이 됐다. 처음부터 도산의 용공성을 입증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도산이 이제 말하자면 침투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온전한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도산이 그러니까 뭐 기업주는 도산에 대한 무슨 이 정신적인 말이야. 회사가 막는데 방지하는데 오히려 더 힘을 더 썼어요. 아니 한 군데도 그런 데가 없어. 까꾸르지 더 일을 잘하니까. 권리 주장만 하는 거니. 권리 주장만 하면 문제가 되지만 일은 제일 잘하니까. 도산에서 그 사람 붙들려 갈 때마다 그거 얼마나 주장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라. 도산이라서 도산된 회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어. 혹시 어떤 기업들인지 생각나? 남영라이는 가면 대표적인 남영라이는 그다음 삼강 아이스크림이죠. 그 3일 계획사든가 그거 또 소통도 그런 식으로 많아요. 조그마한 회사도 많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의 주장은 이들이 지원한 노조는 20여 곳으로 도산한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며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도산이 침투한 기업은 130여 개, 대부분의 회사가 망했다고 한다. 도시산업선교회 여공들의 노사분교 방법 또한 중요한 조사 대상이었다. 도산 세력들은 분교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집중 공격하는가 하면 웃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스마일 작전에 전태일의 사망일을 휴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무슨 책임자가 탁 하면은 한꺼번에 막 화장실 싹 갑니다. 그러면 이제 왜 말이지 그따구 좀 하나 하면 생리현상을 왜 말을 하나 하고 막 이제 감독한테 달라들고 말이죠. 이는 뭐 하여튼 전부 다가 비정상적이야.
그러니 이게 뭐라카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투쟁 방식 아닙니까? 예. 요즘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태엽이니까. 태엽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요. 그 생리 현상이니까 화장실 아니, 그리고 혼자 가는 건 좋은데, 신호하면은 한꺼번에 가는 기라. 한꺼번에, 어떻게, 가면 이렇게 가고. 도산의 용공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상 이율이 없는 성경 재판까지 열렸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재판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기록받았던 건 성경의 유물사관에 대한 해석이죠. 유물사관에 대한 해석이고 그 도시산업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4장, 그다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는 부분은 가난한 자는 노동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유물사관에 의해서. 지금도 뉘우치지 못했구만. 그 사람이. 가난한 자 그럼 노동자가 아니 뭡니까?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임명진 목사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죄로 1년을 복역했다. 70년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했던 도시산업선교회. 특별조사반 역시 이들에게 좌익의 굴레를 덮어씌우지는 못했다. 외부세력 침투는 불순 세력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불순 세력은 용공이나 불순은 없었다. 용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지. 용공. 다만 이제 계급 투쟁 의식이라 할까 그런 의식하는 완전히 식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 교직자들이 말이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도 도산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도산에 대해 언론을 철저히 침묵하게 한다. 그래도 그들 역시 진실을 어쩔 수는 없었다. 각각 이거는 법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무수한 사람을 여공들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조사하면은 그 로키즈폰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이 이 법이요 하고 달라드는데 이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다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박통이 말이야 화를 내시는 게야. 그 당시 신지수 씨가 법률 특보입니다. 신특보 당신 유신대 법 고치러 갈 때 뭘 고치노? 하고 말이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국산 소형 잠수함 전두환 정권은 통치에 있어서 언론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았다. 방송을 안 하니 못 나갔네. 도산계 근로자들의 농성은 빵젓가 공장 안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점점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을 막고 서로 몸을 끊어 82년 9월 도산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원풍모강 노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실제 상황은 방송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고 한다. 노동조합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노동조합을 폐쇄시키면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리고 조합장을 감금시켰거든요. 노동조합에 막 망치로 갖다 다 문이 3개가 있어요. 노동조합이 들어닥치면서 나를 확 소파에다가 앉히고 난 다음에 문을 다 못 찌르더라고요. 못 찌르고 전화기 다 예, 문을 아주 폐쇄시켜놨어요. 해고자 복직을 두고 회사 측과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농성이나 파업종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합장이 감금되면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왜 여자를 감금해갖고 하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계세요. 예, 저희 회의하고 있어요. 임원들 회의하고 있어요. 파업하거나 뭐.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 뭐야 지역 조합장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회사 측은 기숙사 식당의 배식도 중단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딱 감금시키자마자 보니까는 KBS, MBC 기자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참 놀란 게 참 발빠르기도 하다 싶을 정도로 참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들이 쭉 왔어요. 그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회사 측과 정부의 치밀한 각본하에 언론이 함께 시작한 일이었다.
정부 부처의 이 보고서는 당시 공권력이 원풍모방 노조를 어떻게 와해시켰는지를 잘 보여준다. 구청장부터 검사, 안기부, 보안사, 노동부까지 총동원된 지역 노동대책회의가 원풍모방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진두지휘에 나섰던 것이다. 이들은 단식 농성 현장 옆 식당에 모여서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었다. 이제 언론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순환양 같은 근로자들은 급기야는 흉기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폭력 집단이 되는가 하면 노동자 깊숙이 자해하고는 조합원들을 극렬 투쟁의 현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비춰지는 이 촛불의식은 도산의 대표적인 의식화 수단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촛불의식은 지금도 초등학교에서조차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행사 중 하나다. 당시 원풍노조를 비롯한 도산에 관한 보도는 거의 경찰 발표에 의존한 것이었다. 가위는 쪽가위라는 작업 용구지만 단식 농성을 맞이되는 회사 측 직원과 가족들에게 줄칼과 함께 이 쪽가위를 마구 휘둘러서 상처를 입히는 그러나 이 흉기로 사람이 다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이 윤밖에 모르는 비양심적인 기업주들을 풍자한 노래 역시 노동자들의 주장인 양 왜곡되기도 했다. 굴뚝마다 연기 뿜어 세상 공기 흐려놓자. 배기가스 많이 뿜는 자동차를 생산하자. 유해 색소 많이 섞고 부정식품 생산하자는 등의 부정적이고 현실 거부적인 내용으로 이어져 있다. 이 도시산업상조회가 저지르는 노사분규의 현장에는 언제나 폭력과 계급 투쟁을 선동하는 또한 노사분규 현장은 TV 화면에 의도적으로 붉은색을 덧입히기도 했다. 빨간색을 보면 빨갱이를 연상하는 우리 사회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한 것이다. 꼭 이런 그 상투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군사 시위 장면 아니면 북한의 군사훈련 장면 같은 것들을 중간에 삽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반미라든지 또 뭐 남미의 어떤 그 게릴라 준동이라든지 뭐 북한 장면 이런 것들을 도시산업선교하고 하나로 묶음으로써 일종의 사람들한테 그 당시 뭐 냉전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시절이니까 마치 도시산업선교회의 모든 활동이 공산주의자들과 연계가 된. 그러니까 그 파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여공의 목소리나 또는 이제 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런 그 목사들의 목소리 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정도의 어떤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요즘은 전부 다 반론권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정소송으로 명예훼손 대상이 될 만큼 거의 일방적이고 그 편향된 그런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연일 보도가 계속되고 전국 곳곳에서 딸과 여동생을 데려가려는 부모 형제들이 농성 현장을 찾아왔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정부와 회사의 작전이었다. 당신 딸이 남녀 혼숙을 하고 있어서 임신할 우려가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셔 이전보. 그리고 당신이 빨갱이한테 잡혀있으니까 와서 데려가셔 이전보. 전부 내용이 거의 그래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전국의 시, 군, 뭐 이런 간부들 다 동원됐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사는 군수들, 시장들,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까지 다 왔어요. 옥도 면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왔어. 왜 그러냐?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당신 동생 일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서울에 가서 동생을 찾아다가 집에다 앉혀놔라 이거요. 아니 지금 현재 저 어떻게 좀 여기서 섬사람이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섬사람을 데려다가 집에다 놓으라 했더니 유를 먹느라고 집에다 데려다 놓으라 이거요. 그래서 빨리 군산을 나오라네. 결국 정정근 씨는 3번이나 서울을 오고 간 끝에 동생을 성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고통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맨날 경찰서에서 그 배가 해양경찰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배가 맨날 와갖고 우리 엄마나 오빠한테 어디냐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엄마 까무러치는 거지. 그게 정말 서울로 돈 벌러 보냈는데 내가 온 거지만 자청해서 돈 벌러 보냈는데 이게 정말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그게 우리 집은 또 뭐가 되냐고. 그때 살기 싫어요. 그러면 그때 전 아는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는 수도 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예? 옥대면서도 전화가 오고 막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제 언론은 권력의 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이었다. 이른바 이제 이 보도 지침이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거죠. 보도 지침.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보도를 삼가해달라 하는 지침이 나왔는데 당시 언론 검열은 물론 사전검열이었죠. 보도 지침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도 보도 지침 없어. 그거는 홍보조정실에서 그날 중요한 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들의 의견을 가령 A 신문사에 간 거, B 신문사에 간 거, 그 사람이 다르니까 그때는 저 신문사에 직접 설명해주는 담당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다 달라요. 도시산업선교의 그런 좀 과격한 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인 각계나 언론에서도 주의 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뭐 홍보 담당 파트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12.12 사태 이후 신문부는 계엄하에서 보도 지침을 만들고 모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형태가 50 내내 이어졌다. 당시 문공부라든지 그 기관 이런 데서 이거는 이렇게 좀 키워달라. 예를 들어 과격성 있는 시위, 노조에서 이제 과격하게 무슨 시위를 하거나 폭력성이 드러난 거 그런 것들은 좀 기사를 키우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분위기지 구체적인 사안은 없다 이게야. 정말 KBS에서 겁이 나가지고 내가 기사를 못 써서 하는 놈 데리고 오세요. 내가 한번 물어보지. No. 언론 통폐합이 자행되고 수설프는 공권력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살아남은 언론 스스로가 온갖 특혜 속에 정권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했던 것도 사실이다. 도사합 선교를 한번 해부를 해보려고 도사합 선교 측에서 나온 각종 유인물을 기자들로 하여금 전부 수거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하고 읽어봤어요. 내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이 인활만 진실이라고 그래도 이거 기업한 놈들 나쁜 놈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가 당시에 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관련 기사를 비교적 많이 쓴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그 당시에 실적으로 빨갱이가 아닌데도 그렇게 그 분위기상 또 직접적인 표현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기사의 표현으로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사과 말씀 올리고 싶고. 사회 전 분야에 대대적인 숙정이 단행되던 시절이었다. 정권과 이해가 맞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됐었다. 도산세력 몰아내자! 항의한다!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는 도시산업선교회, 이들이야말로 전두환 군사정권에게는 반드시 정화해야 할 사회악이었던 것이다. (1982년 9월 27일) 오공은 도산에 대한 마지막 철퇴를 가한다. 노조와해 이후 불선 세력으로 몰렸던 원풍모방 노조원들이었다. 그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거리로 항의했다. 그러나 이 화면은 당시에 방송될 수 없었다. 진실을 외면하는 언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언론, 끝내 자신들의 누명을 벗을 수 없었던 이들에게 그것은 총과 칼보다 더한 운명이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의 굴종 위에서 전두환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여공들의 노조 하나를 와해시키기 위해 그들은 칼을 들었고 사람을 납치하기도 했다. 폭력은 계속됐다. 도시산업선교에서 활동을 했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도산과 관련해 무려 1,600여 명 모두가 서해로부터 추방된 것이다.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 농촌에서 입이라도 덜어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또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가장 노릇하고,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일을 하고 쫓겨나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30대쯤 되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우유 배달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나갔던 파출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고 이제 우리 친정 쪽으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 김일성 김씨라든가 뭐 내가 깜빵에 갔다 와갖고 막 하면서 그런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죠. 이혼을 하고 지금 애들 둘이 있는데 좀 그냥 이렇게 사는. 당시 24살이던 정영래 씨는 지금껏 결혼도 하지 못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냥 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그때부터 참 잘 웃었거든요. 근데 잘 웃으면서 막 이게 심해지면서 나중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를 이유가 없는 거야. 계속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를 갔는데 결국은 이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웃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세상으로부터의 격리. 그 정신적 고통을 끝내 견뎌내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 속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다. 나체 시위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결혼에도 실패한 송씨. 그녀는 아직도 세상이 짜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는다. 작년에 12월 달에 인천 앞바다에 빠졌을 때 죽었으면 솔직히 편했어. 속으로 그랬어요. 차라리 죽지. 저걸 누가 살려놨냐. 원망도 해봤어요. 차라리 죽었으면은 아유 그래 복 하나 잘 키우자. 근데 또 살아있으니까 또 그냥 전화로 그냥 또 퇴원 안식해준다고 그냥 다 짜고 그런다고. 2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서해로부터 고립된 것은 도시산업선교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조화선 목사. 방제공장에서 여공들과 함께 일을 했던 조 목사는 요즘 산속에서 약초를 헤며 지낸다. 조지성 목사 역시 성리산 깊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는 85년 영등포를 떠나며 목사의 길도 버렸다. 풀을 장마 지고 나니까 엄청나게 나오네. 대단한데. 아무도 누명을 벗겨주지 않은 채 19년. 언론의 마녀 사냥은 이들의 삶에 평생 벗을 수 없는 어두운 굴레로 남아있다. 일반 신문 끊은 지 오래합니다. 테레비 보는데 뭐만 보냐. 테레비는 오락프로. 거짓으로 꾸미는 것만 봐. 사실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로만 하니까. 용공이라 볼 수는 없었다. 용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지. 용공. 다만 이제 계급 투쟁 의식이라 할까, 그런 의식하는 완전히 식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 교직자들이 말이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도 도산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도산에 대해 언론을 철저히 침묵하게 한다. 그래도 그들 역시 진실을 어쩔 수는 없었다. 각각 이거는 법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무수한 사람을, 여공들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조사하면은, 로키즈 폰트를 해달라고 하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이 이 법이요 하고 달라드는데, 이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다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박통이 말이야, 화를 내시는 게야. 그 당시 신지수 씨가 법률 특보입니다. 신특보, 당신 유신대 법 고치러 갈 때 뭘 고치노? 하고 말이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국산 소형 잠수함 전두환 정권은 통치에 있어서 언론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았다. 방송을 안 하고 도산계 근로자들의 농성은 방적과 공장 안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점점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을 막고 서로 몸을 끊어 82년 9월 도산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원풍모강 노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실제 상황은 방송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고 한다. 노동조합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노동조합을 폐쇄시키면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리고 조합장을 감염시켰거든요. 노동조합에 막 망치로 갖다 다 못을 문이 3개가 있어요. 노동조합이 들어닥치면서 나를 확 소파에다가 앉히고 난 다음에 문을 다 못 찌르더라고요. 못 찌르고 전화기 다 끊고 문을 아예 폐쇄시키면서 하나 딱 해놓으니까 해고자 복직을 두고 회사 측과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농성이나 파업종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합장이 감금되면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왜 여자를 감금해갖고 하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계세요. 예, 저희 회의하고 있어요. 임원들 회의하고 있어요. 파업하거나 뭐.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 뭐야 지역 조합장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회사 측은 기숙사 식당의 배식도 중단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딱 감금시키자마자 보니까는 KBS, MBC 기자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참 놀란 게 참 발빠르기도 하다 싶을 정도로 참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태업이니까. 태업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요. 그 생리 현상이니까 아니. 그리고 혼자 가는 건 좋은데 신호하면은 한꺼번에 가는 기라. 한꺼번에 어떻게 가면 이러면 가고. 도산의 용공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상 요례 없는 성경 재판까지 열렸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재판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기적발당은 성경의 유물사관에 대한 해석이죠. 유물사관에 대한 해석이고 그 도시산업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4장, 그다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는 부분을 가난한 자를 노동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유물사관에 의해서. 지금도 뉘우치지 못했구만. 그 사람이. 가난한 자 그럼 노동자가 아니 뭡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임명진 목사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죄로 1년을 복역했다. 70년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했던 도시산업선교회. 특별조사반 역시 이들에게 좌익의 굴레를 덮어씌우지는 못했다. 외부세력 침투는 불순 세력은 없다 하는 겁니다. 불순 세력은. 용공이나 불순은 없었다. 용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지. 용공. 다만 이제 계급 투쟁 의식이라 할까 그런 의식하는 완전히 식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 교직자들이 말이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도 도산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도산에 대해 언론을 철저히 침묵하게 한다. 그래도 그들 역시 진실을 어쩔 수는 없었다. 각각 이거는 법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조사했어요. 무수한 사람을 여공들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조사하면은
그 로키스폰트를 해달라 하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이 이 법이요 하고 달라드는데 이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다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박통이 말이야 화를 내시는 게야. 그 당시 신지수 씨가 법률 특보입니다. 신특보 당신 유신대법 고치러 갈 때 뭘 고치노 하고 말이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국산 소형 잠수함 전두환 정권은 통치에 있어서 언론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았다. 뭐하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투쟁 방식 아닙니까? 예. 요즘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태업이니까. 태업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요. 그 생리 현상이니까 아니. 그리고 혼자 가는 건 좋은데 신호하면은 한꺼번에 가는 기라. 한꺼번에 어떻게 가면 이러면 가고. 도산의 용공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상 이율이 없는 성경 재판까지 열렸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재판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기록받았던 건 성경의 유물사관에 대한 해석이죠. 유물사관에 대한 해석이고 그 도시산업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4장, 그다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는 부분은 가난한 자는 노동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유물사관에 의해서. 지금도 뉘우치지 못했구만. 그 사람이. 가난한 자 그럼 노동자가 아니 뭡니까?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임명진 목사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죄로 1년을 복역했다. 70년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했던 도시산업선교회. 특별조사반 역시 이들에게 좌익의 굴레를 덮어씌우지는 못했다. 외부세력 침투는 불순 세력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불순 세력은 용공이나 불순은 없었다. 용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거지. 용공. 다만 이제 계급 투쟁 의식이라 할까 그런 의식하는 완전히 식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 교직자들이 말이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도 도산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도산에 대해 언론을 철저히 침묵하게 한다. 그래도 그들 역시 진실을 어쩔 수는 없었다. 각각 이거는 법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조사했어요. 무수한 사람을 여공들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조사하면은 그 로키스폰트를 해달라고 하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이 이 법이요 하고 달라드는데 이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다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박통이 말이야 화를 내시는 게야. 그 당시 신지수 씨가 법률 특보입니다. 신특보 당신 유신대법 고치러 갈 때 뭘 고치노 하고 말이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국산 소형 잠수함 전두환 정권은 통치에 있어서 언론 얘기만 일은 제일 잘하니까 도산에서 그 사람 붙들려 갈 때마다 그거 얼마나 주장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대라. 도산이라서 도산된 회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어. 혹시 어떤 기업들인지 생각나? 남영라이론 가장 대표적인 남영라이론, 그다음 삼강 아이스크림이죠. 그 삼립계에서 자던 거. 그거 또 소통도 그런 식으로 많아요. 조그마한 회사도 많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의 주장은 이들이 지원한 노조는 20여 곳으로 도산한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이며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도산이 침투한 기업은 130여 개, 대부분의 회사가 망했다고 한다. 도시산업선교회 여공들의 노사분교 방법 또한 중요한 조사 대상이었다. 도산 세력들은 분교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집중 공격하는가 하면 웃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스마일 작전에 전태일의 사망일을 휴일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한 사람이 무슨 책임자가 탁 하면은 한꺼번에 화장실 싹 갑니다.
그러면 이제 왜 말이지 그따구 좀 하나 하면 생형상을 왜 말을 하나 하고 막 이제 그 감독한테 달라들고 말이죠. 이게 뭐 하여튼 전부가 비정상적이야. 그런데 이게 뭐 참 뭐라카노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투쟁 방식 아닙니까? 예. 요즘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태업이니까. 태업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요. 그 생리 현상이니까 화장실 아니. 그리고 혼자 가는 건 좋은데, 신호하면은 한꺼번에 가는 기라. 한꺼번에, 어떻게, 가면 이렇게 가고. 도산의 용공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상 요례 없는 성경 재판까지 열렸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재판을 받은 것이다. 이번에 기독과학당은 성경의 유물사관에 의한 해석이죠. 유물사관에 의한 해석이고 그 도시산업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4장, 그다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는 부분을 가난한 자를 노동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유물사관에 의해서. 지금도 뉘우치지 못했구만. 그 사람이. 가난한 자 그럼 노동자가 아니 뭡니까?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임명진 목사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은 죄로 1년을 복역했다. 70년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했던 도시산업선교회. 특별조사반 역시 이들에게 좌익의 굴레를 덮어씌우지는 못했다. 농성은 광주대파 공장 안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점점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을 막고 서로 몸을 끊어 82년 9월 도산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원풍모방 노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실제 상황은 방송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고 한다. 노동조합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노동조합을 폐쇄시키면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리고 조합장을 감금시켰거든요. 노동조합에 막 망치로 갖다 다 문이 3개가 있어요. 노동조합이 들어닥치면서 나를 확 소파에다가 앉히고 난 다음에 문을 다 못 찌르더라고요. 못 찌라고 전화기 다 끊고 문을 아주 폐쇄시켜놨어요. 해고자 복직을 두고 회사 측과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농성이나 파업종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합장이 감금되면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왜 여자를 감금해갖고 하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계실 때. 예, 저희 회의하고 있어요. 임원 회의하고 있어요. 파업하거나 뭐.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 뭐야 지역 조합장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회사 측은 기숙사 식당의 배식도 중단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딱 감금시키자마자 보니까는 KBS, MBC 기자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참 놀란 게 참 발빠르기도 하다 싶을 정도로 참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들이 쭉 왔어요. 그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회사 측과 정부의 치밀한 각본하에 언론이 함께 시작한 일이었다. 정부 부처의 이 보고서는 당시 공권력이 원풍모방 노조를 어떻게 와해시켰는지를 잘 보여준다. 구청장부터 검사, 안기부, 보안사, 노동부까지 총동원된 지역 노동대책회의가 원풍모방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진두지휘에 나섰던 것이다. 이들은 단식 농성 현장 옆 식당에 모여서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었다. 이제 언론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의식을 치르고 나면 순환양 같은 근로자들은 급기야는 흉기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폭력 집단이 되는가 하면 노동조합 깊숙이 자해하고는 조합원들을 극렬 투쟁의 현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비춰지는 이 촛불의식은 도산의 대표적인 의식화 수단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촛불의식은 지금도 초등학교에서조차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행사 중 하나다. 당시 원풍노조를 비롯한 도산에 관한 보도는 거의 경찰 발표에 의존한 것이었다. 쪽가이라는 작업 용구지만 의식화는 완전히 식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 교직자들이 말이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도 도산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박정희. 결국 그는 도산에 대해
언론을 철저히 침묵하게 한다. 그래도 그들 역시 진실을 어쩔 수는 없었다. 아까 이거는 법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조사했어요. 무수한 사람을 여공들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조사하면은 그 로키스폰트를 해달라고 하면서 뭐가 우리가 잘못이 이 법이요 하고 달라드는데 이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다고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박통이 말이야 화를 내시는 게야. 그 당시 신지수 씨가 법률 특보입니다. 신특보 당신 유신대 법 고치러 갈 때 뭘 고치노? 하고 말이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전남 대통령은 오늘 국산 소형 잠수함 전두환 정권은 통치에 있어서 언론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았다. 방송을 안 도산계 근로자들의 농성은 방적과 공장 안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점점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입문을 막고 서로 몸을 끊어 82년 9월 도산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원풍모강 노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실제 상황은 방송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고 한다. 노동조합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노동조합을 폐쇄시키면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그리고 조합장을 감염시켰거든요. 노동조합에 막 망치로 갖다 다 못을 문이 3개가 있어요. 노동조합이 들어닥치면서 나를 확 소파에다가 앉히고 난 다음에 문을 다 못 찌르더라고요. 못 찌라고 전화기 다 끊고 문을 아주 폐쇄시키면서 하나 딱 해놓고 해고자 복직을 두고 회사 측과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농성이나 파업종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합장이 감금되면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왜 여자를 감금해갖고 하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회의하고 계실 때. 예, 저희 회의하고 있어요. 임원 회의하고 있어요. 파업하거나 뭐.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여기 뭐야 지역 조합장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회사 측은 기숙사 식당의 배식도 중단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단식 농성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랬는데 딱 감금시키자마자 보니까는 KBS, MBC 기자가 동시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참 놀란 게 참 발빠르기도 하다 싶을 정도로 참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 기자들이 쭉 왔어요. 그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회사 측과 정부의 치밀한 각본하에 언론이 함께 시작한 일이었다 뿐이었다. 도시산업선계는 바로 이러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들은 먼저 노동자들에게 뜨개질, 꽃꽂이를 가르치고 이성교제 등을 의논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내가 제일 잘 쓴 말이 뭔지 알아? 사정도 똥노, 조화순이도 똥노, 너도 똥노. 인간은 다 똥노. 똑같아. 그게 인간의 동등성 얘기하고. 왜 억울하게 때리는데 피가 웃긴 왜 웃어? 그게 병신 아니야? 똑똑한 놈 때려봐. 확 돌아다보지. 네가 병신이니까 피 웃고 그냥 가지. 맞고서 왜 가?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한 6개월 들으면 야 이게 진짜 내가 병신이구나. 이게 된다. 그때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야. 그리고 비로소 노동자들 스스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그것이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출발이었다. 우리는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를 산업선교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약속은 월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일 더 시켰으면 더한 일값은 품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을 더 시키고 떼먹냐 이거예요. 퇴직금 주기로 했으면 그 쥐꼬리만한 퇴직금인데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간부 여성들 그 성률이 나는 누구 쫓아내라. 에? 맨날 여자들한테 2년 전은 말하고 이렇게 툭툭 때리는 간부 내쫓아달라. 아주 나라가 뒤집히듯이 싸우는 싸움의 내용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연해 보이는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들에게 똥물까지 끼얹어졌다.
도산계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는 회사 측이 경찰의 비호 아래 어영 노조를 사주해서 벌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질 않았다. 그때 언론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노동자들 목도 가면서 다 죽이러 들어왔지만 어느 하나 신문 한 줄 안 났어요. 방송 하나 안 났어요.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으로 맞섰다. 돌아오는 것은 역시 환경 진압이었다. 그때 20살 여공들이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옷을 벗으면 아무도 손을 못 때리라. 이제는 세상이 자신들의 얘기 시, 군, 뭐 이런 간부들 다 동원됐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사는 군수들, 시장들, 뭐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까지 다 왔어요. 옥도 면에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왔어. 왜 그러냐?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당신 동생 일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서울에 가서 동생을 찾아다가 집에다 앉혀놔라 이거요. 아니 지금 현재 저 어떻게 좀 여기서 섬사람이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섬사람을 데려다가 집에다 놓으려고 했더니 유를 먹느라고 집에다 데려다 놓으라 이거요. 그래서 빨리 군산을 나오라네. 결국 정정근 씨는 3번이나 서울을 오고 간 끝에 동생을 섬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고통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맨날 경찰서에서 그 배가 해양경찰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배가 맨날 와갖고 우리 엄마나 오빠한테 어디냐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엄마 까무러치는 거지. 그게 정말 서울로 돈 벌러 보냈는데 내가 온 거지만 자청해서 돈 벌러 보냈는데 이게 정말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그게 우리 집은 또 뭐가 되냐고. 그때 살기 싫어요. 그러면 그때 전 안 온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는 수도 없었어. 수도 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예? 옥대면서도 전화가 오고 막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제 언론은 권력의 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이었다. 이른바 이제 이 보도 지침이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거죠. 보도 지침.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보도를 삼가해달라 하는 지침이 나왔는데 당시에 언론 검열은 물론 사전검열이었죠. 보도 지침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도 보도 지침 없어. 그거는 홍보조정실에서 그날 중요한 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들의 의견을 가령 A 신문사에 간 거, B 신문사에 간 거, 그 사람이 다르니까 그때는 저 신문사에 직접 설명해주는 담당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다 달라요. 도시산업선교의 그런 좀 과격한 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인 각계나 언론에서도 주의 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뭐 홍보 담당 파트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12.12 사태 이후 신문부는 계엄하에서 보도 지침을 만들고 모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실시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맨날 경찰서에서 그 배가 해양경찰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배가 맨날 와갖고 우리 엄마나 오빠한테 어디냐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엄마 까무러치는 거지. 그게 정말 서울로 돈 벌러 보냈는데 내가 온 거지만 자청해서 돈 벌러 보냈는데 이게 정말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 그게 우리 집은 또 뭐가 되냐고. 그때 살기 싫어요. 그러면 그때 전 안 온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는 수도 없었어. 수도 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예? 옥대면서도 전화가 오고 막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제 언론은 권력의 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이었다. 이른바 이제 이 보도 지침이라는 것이 그때 나온 거죠. 보도 지침.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보도를 삼가해달라 하는 지침이 나왔는데
당시 언론 검열은 물론 사전 검열이었죠. 보도 지침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얘기해도 보도 지침 없어. 그거는 홍보 조정실에서 그날 중요한 뉴스를 갖다가 생각을 하다가 자기들의 의견을 가령 A 신문사에 간 거, B 신문사에 간 거, 그 사람이 다르니까 그때는 저 신문사에 직접 설명해주는 담당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가 다 달라요. 도시산업선교의 그런 좀 과격한 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이나 각계나 언론에서도 주의 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뭐 홍보 담당 파트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12.12 사태 이후 신문부는 계엄하에서 보도 지침을 만들고 모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형태가 50 내내 이어졌다. 당시 문공부라든지 그 기관 이런 데서 이거는 이렇게 좀 키워달라. 예를 들어 과격성 있는 시위, 노조에서 이제 과격하게 무슨 시위를 하거나 폭력성이 드러난 거 그런 것들은 좀 기사를 키우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분위기지 구체적인 사안은 없다 이게야. 정말 KBS에서 겁이 나가지고 내가 기사를 못 써서 하는 놈 데리고 오세요. 내가 한번 물어보지. No. 언론 통폐합이 자행되고 서슬퍼런 공권력 앞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도시산업선교회는 바로 이러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들은 먼저 노동자들에게 뜨개질, 꽃꽂이를 가르치고 이성교제 등을 의논할 수 있는 소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부당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된다. 내가 제일 잘 쓴 말이 뭔지 알아? 사정도 똥노, 조화순이도 똥노, 너도 똥노. 인간은 다 똥노. 똑같아. 그게 인간의 동등성 얘기하고. 왜 억울하게 때리는데 피가 웃긴 왜 웃어? 그게 병신 아니야? 똑똑한 놈 때려봐. 확 돌아다보지. 네가 병신이니까 피 웃고 그냥 가지. 맞고서 왜 가?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한 6개월 들으면 야 이게 진짜 내가 병신이구나. 이게 진짜 그때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단 말이야. 그리고 비로소 노동자들 스스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그것이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출발이었다. 우리는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를 산업선교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약속은 월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일 더 시켰으면 더한 일값은 품값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일을 더 시키고 떼먹냐 이거예요. 퇴직금 주기로 했으면 그 쥐꼬리만한 퇴직금인데 그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간부 여성들 그 성률이 나는 누구 쫓아내라. 에? 맨날 여자들한테 2년 전은 말하고 이렇게 툭툭 때리는 간부 내쫓아달라. 아주 나라가 뒤집히듯이 싸우는 싸움이 내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당연해 보이는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 노동자들에게 똥물까지 끼얹어졌다. 도산계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는 회사 측이 경찰의 비호 아래 어영노조를 사주해서 벌인 만행이었다. 하지만 언론은 최소한의 관심조차 보이질 않았다. 그때 언론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노동자들 목 쏘가면서 다 죽이러 들어왔지만 어느 하나 신문 한 줄 안 났어요. 방송 하나 안 났어요.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으로 맞섰다. 돌아오는 것은 역시 환경 진압이었다. 그때 20살 여공들이 옷을 벗기 시작했다. 옷을 벗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대리라. 이제는 세상이 자신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리라. 그것은 여공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